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부터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면전환용 인적쇄신에는 선을 그었고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신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삼권 분립도 위기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란 역풍을 우려했다는 평가인데 친이재명계 반발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쪽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조치로 보이는데 조만간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회견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최근에 저조한 지지의 흐름 속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 기조의 방향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침 오후에는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이 진행됐습니다만 그 결과를 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의 평가와 전망과 함께 여전히 어수선한 정치권 상황, 잠시 뒤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정 시간을 넘겨 53분간 진행된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20분을 국정 성과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먼저 조은지 기자입니다. 꾸벅 고개를 숙이며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제목답게 그간의 국정 성과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예고한 15분을 넘겨 무려 20분의 모두 발언. 윤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폐기부터 규제 혁신, 반도체 육성 등 경제 부분에 힘을 줬고 한미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폴란드 방산 수출도 언급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모두 발언엔 국민이 무려 20차례 등장했고 경제와 산업, 기술과 원전 등이 차례로 언급됐습니다. 지난 100일 국민의 응원도 질책도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낮은 자세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이어 취재진의 질문 순서, 브리핑룸 120석을 꽉 채운 기자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고 윤 대통령은 각본 없는 질문 12개를 받았습니다. 낮은 지지율과 인사 쇄신, 여당 내홍 등 민감한 현안에 진땀 흘리던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 질문에 유일하게 한박 웃음 지었습니다. 언론, 즉 국민과 소통하려고 용산에 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예정 시간을 13분 넘긴 53분 동안 서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행사장을 나가면선 취재진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정적이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검찰 독식 논란 등 민감한 질문이 없어 다소 밋밋했고 나아가 강인선 대변인이 입맛에 맞는 질문자를 선별했다는 점에서 출입기자단 내부 불만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취임 100일에 20%대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격했던 발언에 대해선 민생에 매진하다 보니 챙겨볼 기회가 없었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모두 발언에 이어진 질의응답. 첫 질문은 20%대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직과 정책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연일 윤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 발언은 챙길 기회가 없었다는 말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에 관련한 문제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 김건희 여사 사적 수행 논란이나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 문자 유출 사건, 또 최근 수해 속 퇴근 논란 등 민감한 현안은 추가로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촉구하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얽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의미가 선 비핵화 후 지원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도와주겠다는 뜻이라며 종전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중단 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함께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논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위협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그런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의 필수적인 전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확장 억제를 실효화하고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NPT 체제는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역대 최악의 관계를 빠르게 복원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주권 문제에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화할 때 과거사 문제를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며 한일 관계 해법에 긍정적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전반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내용 없이 빈술에만 요란한 기자회견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호평을 연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고 정책적 성과와 국정 전반을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이나 언론이 궁금해하는 국정 전반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한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잘 보여줬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쓴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빌려 자신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점을 꼬집었고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유승민 전 의원도 윤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도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나쁘끄러운 자화자찬이었을 뿐 내용은 없었다며 빈술에만 요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쇄신을 거부하고 국민과 결국 맞서겠다는, 그래서 독선과 오만의 국정 운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이나 경찰국 신설, 검찰 편중 인사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도 충분한 질문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취임 100일에 맞춰 윤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무수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 등의 사적인 관계가 작동해서 채용된 게 아니냐 하는 사적 채용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고, 정의당도 근본적 상황 인식이 빠진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기조 전환과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자 한미연합연습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훈련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18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쪽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부터 10여 차례가량 순항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개량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지난 6월 이후 2달여 만에 시험 발사에 나선 건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이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미는 이미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을지 자유의 방패 본연습을 시작합니다. 지난 2018년 이전 수준과 규모로 실기동 훈련도 병행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데 북한은 선전 매체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다 이틀 전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상황 역시 전략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전승절 김정은 그 이후에 김여정이 같이 북한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한다라고 공식 발표했고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탄도미사일이나 신형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이 오늘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논리로 치열하게 맞서는데요. 재판부는 신문 절차를 오늘 끝내고 신중히 판단해 내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법원 신문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요. 양측이 어떤 논리로 부딪힌 겁니까? 네, 오늘 법원의 가처분 신문은 1시간쯤 진행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해 당대리인과 법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당원 당규상 비대위 출범 자체도 옳지 않다는 두 가지 논리를 앞세웠는데요. 법정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우선 당이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한 무리수를 두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9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과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자동응답 ARS 방식을 이용해 의사 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었고 반대 토론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문이 끝난 뒤 이번 사태를 삼권 분립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 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표 의사만 밝힌 상태였고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ARS 방식에 대해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데다 집중호우까지 예고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선언을 하면은 그게 사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퇴서를 제출한다거나 여러 가지 후속 절차가 있어야 정확하게 사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월 2일자 최고위원회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신문에서 비대위 출범을 의결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가 정파와 자유롭지 않다며 과도한 유권 해석과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 권한이 부여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측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그렇다면 가처분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서울 남부지법은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에서 결정이 오늘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따로 추가 신문 기일을 잡겠다는 말도 없었고 신중히 판단해서 조만간 결정하겠다라고만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타격을 입는 건 국민의힘인데요. 이제 막 시동을 건 비대위가 해체될 경우 당 정상화 과정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 상관없이 법정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숙고에 들어간 법원이 이 전 대표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또 절차적 하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 지키기 논란을 빚었던 기소 당직자의 직무정지 당헌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징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두기로 했는데요. 친 이재명계는 결정을 철회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비대위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검찰의 기소 대신 1심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로 직무정지 조건을 바꾸는 개정안을 올렸지만 이를 다시 뒤집은 겁니다. 당헌 80조를 두고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이재명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당내 갈등이 있는 데다 도덕성 기준 후퇴라는 여론 역풍까지 고려해 비대위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신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를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더 정무적으로 판단해 더 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비대위가 친 이재명계의 요구도 일부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셈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전준희 안을 좀 지지한 편인데 비대위원들이 워낙 반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통과시킬 수가 없어서 절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양쪽이 걱정하는 바를 다 반영한 결정이어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봐요. 하지만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당헌 80조 정신과 동지들의 의견을 포용한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고 적과 싸우라고 동용하는 게 동지애냐고 반발했습니다. 안규백 전준희 위원장도 당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남겨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와 함께 쟁점이 됐던 소득 주도 성장을 포용 성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당무위원회, 다음 주 중앙위원회를 거쳐 강령과 당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 80조 논란에 절충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기존 전준희 개정안을 뒤집은 데다 친명계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여지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석회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를 벌인 검찰이 하루 만에 다시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2년 전 해경의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월북몰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에는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루 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집을 비롯해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또다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해경 본청과 내부 서버가 있는 곳으로 검찰은 본청 보안과와 대변인실 등에서 당시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인의 집과 사무실이 대상이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재작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지 일주일 만에 이 씨가 잦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돌연 수사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으면서도 근거는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해경이 잦은 월북 근거로 내세웠던 건 북한군 감청 첩보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이 씨의 도박빚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내부 보고서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결론 내린 과정과 이후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비교할 방침입니다. 또 상위 기관에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지,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근거 없이 이 씨의 월북이 단정지어졌는지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핵심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원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으로 넉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기저질환자 등이 주말과 휴일에도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며 18만 명을 넘었습니다. 126일 만에 최다 확진인데 연휴가 끝나며 검사 건수가 몰린 탓도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와 달리 위중증 환자 수는 1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연휴 기간 상태가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가 연휴가 끝난 뒤에 보고되면서 변동폭이 컸습니다. 정부는 의료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병상 가동률은 51%,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7%로 어제보다 소폭 감소하여 우리가 가진 전체 의료 자원과 의료 대응 역량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증 기저질환자나 고위험 산모 등이 주말과 휴일에 신속히 병상 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 중증 병상 당직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코로나19 전담 병상이 있는 상급 종합병원 17개가 참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 3개 병원에 병원당 각 2개씩 총 6개의 병상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6주간 운영한 뒤 유행 상황을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장애인 시설 등 4차 접종률이 낮은 시설엔 방문 접종을 통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먹는 치료제 투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별 투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라게브리오 5만 명분도 추가 도입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간의 정책 성과부터 인적 쇄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취임 100일을 맞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있었던 그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제 이 100일 취임 이 100일 맞이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지난 100일을 좀 그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아니면 뭐 미흡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글쎄, 많은 사람이 박하게 점수를 매긴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좋은 성적이나 호평할 수는 없지만 낙제는 면한 수준으로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제 첫 번째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련하게 전국을 잘 운영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노련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처음 진영을 갖출 때 그렇다면 정말 정치적으로 노련한 사람들, 정무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진영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것들이 좀 국정 난맥을 많이 연출을 했는데 지금 100일 기자회견하고 그 이전 상황을 좀 돌아보면 그런 점을 좀 자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진영을 좀 구성할 인식이 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언어와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강윤 소장님께 늘 하시는 이제 지지율 조사 같은 거, 이제 국정 수행 평가겠죠. 그러면서 처음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반응은 지지율 같은 건 신경 안 쓴다. 국면마하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있었죠.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 대통령 본인도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겸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맹신도 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도 하면 안 되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신경 써서 국민들이 뭘 지금 질책하시는가, 뭘 원하는가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조금 진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5년 임기 기간이 이제 1,700일 정도 되는데 17분의 1이 지났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기대할 수 있겠다 하는 점에서 낙제점은 좀 안 주고 싶습니다. 네. 낙제점은 면하는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건 아마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도 크게 생각을 달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자막 보니까 민주당은 한 20점 줬더라고요. 저는 50점은 조금 안 된다. 그런데 아까 노 교수님께서 많은 걸 짚어주셨고 저는 이런 점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출범할 때 소탈함 그리고 정직하게 잔꾀 부리지 않고 우직하게 문제의 정면으로 파고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의 득표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지만 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 정부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 우리 모두의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이른바 태도 논란, 진정성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최핵심 그룹에서 잘 할 수도 있었던 것을 그만 시도조차 잘
못했던 것 또는 하려고 했으나 바로 다른 것들에 의해서 묻혀버렸던 것은 참 아쉬움으로 남고요. 2달이나 석 달은 무슨 일을 하기에는 짧다 이런 말씀을 계속 대통령께서 하시던데 저는 그것은 인수위 때 공부를 좀 잘했으면 인수위 시절에 시간을 아껴서 국정 아젠다를 잘 만들었으면 저는 정책적으로 무엇을 제기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얘기하게 하고 그럴 시간으로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첫 100일이 뚜렷한 정책적 아젠다가 떠오르지 않았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이 메시지 전달이라든가 태도의 어떤 그 미흡함 같은 것도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책적인 어젠다가 이제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점도 말씀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의 뜻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녹취 잠깐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그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하면은 그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는 문제들을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총론적으로는 이제 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이 강론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자 했었던 분들은 좀 더 궁금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더 주시하고 좀 따져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탈하고 권위주의를 버린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권위주의를 버린다고 해서 권위까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기대하는 일정한 어떤 그 뭐랄까요, 아이덴티티, 대통령다움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실체도 물론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을 국민들에게 잘 포장해서 전달하는 그것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 물론 중요하지만 맛있는 음식이라서 입 빠진 접시에다가 서브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통령의 소탈함도 어느 정도 대통령 다음으로 포장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좀 나온 그 말이 이제 매일매일 하는 약식 회견, 이제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계속 하시겠냐 이제 이런 얘기 보니까 계속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소탈하고 정말 과거에 보지 못했던 신선한 이런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지금 드러났어요. 드러났고 여러 차례 그것의 그 구설수랄까요? 불필요한 논란을 불어일으켰죠.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그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 중에 가장 국민들이 먼저 꼽는 게 인사 문제 아니었습니까? 인사, 소통, 태도 이런 것들 지적했는데 저는 그것이 일관되게 어떤 소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매일매일 앞서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고요. 오늘 같은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준비된 발언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 발언이 준비되지 않은 발언 나오다 보니까 인사 문제에 질문하면 과거에는 무슨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느냐, 이보다 훌륭한 사람 맞냐 이런 식의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도어 스태핑 같은 것도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연례회견 때나 그 국민들과 직접 말씀 나누는데 이제는 자주 보는 건 좋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매일매일 말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오늘처럼 기자실에서
정식으로 기자들 만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예의에 맞는 것이고 대통령 다움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겠다. 대통령은 매일 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이 지적을 하면 뭔가 그게 좀 타당성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금 강조를 하셨고요. 지금 약식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제되지 못하게 이제 발언이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에 더 좀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윤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 본인과 네. 대통령실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여당 이 네 그룹 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하나로 묶는다면 이 세 그룹 사이에 혼선이 없어야겠다. 예. 정책적 혼선이 없어야겠다. 그래야 정부가 하려는 일에 대한 신뢰, 최소한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동의도 촉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둘째, 여론조사 쭉 꼽아보면 퍼센트는 제가 굳이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 한 것이든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의 첫 번째로 꼽는 게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마땅치 않아 하십니다. 그것은 최소한 송구해하지 않는 후보를 우리도 하나쯤은 가질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다고 봐요. 진영과 관계없이 보수가 잡았던 진보가 잡았던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저래 이런 사람은 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도 뭐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권을 바꾼 이유는 지난 정부가 달라지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뼈저리게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점은 여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꼽는 게 능력과 자질입니다. 능력과 자질. 우리나라 국정을 담임할 정말 능력이 될까? 윤 대통령께서 인사의 유일하고도 첫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능력이라고 누차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용한 사람들 많은 점에서 능력에 대해서 갸우뚱거리고 계시거든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저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유감이나 이런 표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오늘도 지금 도어 스태핑이 계속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 도어 스태핑 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도입한 거 정말 잘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도어 스태핑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도어 스태핑 제도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왔던 정제되지 않은 말들 또는 약간 건들거려 보이거나 좀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 국민들이 신선해하기보다는 좀 황당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도어 스태핑을 대하는 태도나 정제된 말의 세련도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고 대통령도 아마 그 점을 굉장히 염두에 둬서 고쳐 나갈 거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때문에 자꾸 사고 치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만두십시오라고 어느 핵심 참모가 말했다면 저는 그 참모의 진언은 조금 잘못된 것이었다고 봅니다.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식 기자회견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두 분 다 이제 공통적인 그 지적은 좀 더 이게 정제된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두 발언 형식이랄까요? 그런 그 형식을 좀 도입한 그런 이 약식 기자회견을 이제 하려고 하는 듯한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이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정책 혼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사의 문제 이것은 이제 일관되게 지금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이 인사 문제에 관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어떤 이 국면 전환형 인사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듯한 그런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 녹취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실의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석이라든가 좀 전면적인 좀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선을 그은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적 쇄신 얘기하지만 무조건 사람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그 윤 대통령의 말씀 중에 저게 제일 아주 와닿았는데요.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짚어보고 있다. 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를 얘기하는데 인사 문제 얘기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신 대로 능력 없는 사람을 쓴 것도 있을 수 있고 능력이 있는데 문제가 좀 검증화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그냥 기용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인사 문제라 그러면 뭐 인사 추천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은 검증 과정이 있겠죠. 그다음에 검증 자료를 놓고 판단하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병을 고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진단 아닙니까? 진단만 잘 되면 거기에 맞는 약을 쓰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처방을 내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는 좀 갑자기 뭐 사람들이 비서실장 문제가 있다니까 비서실장을 바꿔버린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생기면 그거 또 바꾼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인사쇄신, 인적쇄신을 하는 것이 먼저 앞서서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이거 정부가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능력 위주 얘기하는데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떤 특정 학교, 서울대 출신으로 다 도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말 빌리면.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학력이 실력이나 능력은 아닙니다. 네. 학력이야 뭐 공부 잘한 것은 물론 높이 평가하지만 국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정치적 역량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대개 우리가 이제 국무위원 문제 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 얘기할 때 그것과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달리 봐야 된다. 학력과 실력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조금 눈을 넓게 가져라.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지금 공석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괜히 오래됐고 그럴 때 과거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과감하게 좀 기용해보는 그런 것도 어떻겠는가. DJ 때 처음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중건 씨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정책은 다 자민련 출신 보수 인사들에게 맡겼고 그러면서 많은 새로운 어떤 이른바 지금 얘기하는 협치가 되었고 그래서 위기를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보는 좀 폭넓은 사람 기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어떤 인사의 어떤 추천과 검증 시스템까지 좀 폭넓게 보고 이제 원인을 진단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네. 학력이 반드시 능력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에 이제 이 탕평 인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예, 학력 부분은 저도 아주 인상 깊게 예. 들었습니다. 우선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오늘 대통령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국면 전환용 인사란 거기에 이미 그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원포인트 릴리프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본질적 해결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자세는 맞는데 사람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도록 해야 진짜 인사의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100일을 함께 해오고 있는 첫 번째 라인업들이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동종교배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자기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곤 합니다. 당연하죠. 모르는 사람을 쓰기란 쉽지 않지요. 그러나 동종교배는 때로 예기치 못했던 위크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요. 셋째, 서민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추면 큰 탈은 아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다수를 확보하는 게 안정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 운영도 역시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나라의 지향점 이렇게 괜히 어려운 말로 진영 간의 논란을 불식시킨 말로 그렇게 낭비할 시간은 없다고 보고요. 제일 힘겹게 사는 사람, 서민 대중들에 가까이 가서 그들이 잘했다고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차관을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동종교배는 안 된다 위험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좀 더 이 시야의 폭을 넓혀라. 인적 자원의 풀을 좀 이렇게 넓게 보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네. 이제 맥락이 같이 하는 그런 그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어떤 그 원 포인트 말하자면 그 국면 전환용 그런 그 인사에 대해서는 좀 그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서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소장님께서는 이제 정책 혼선 부분을 인사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이 국정영상의 어떤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이 정책이 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발표가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혼란상이 좀 그 노출된 부분이 적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 대통령실에 뭔가 이 부처 간에 정책 조율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에서는 있었지만은 그 현 정권 들어서 없어진 뭐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다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 부분도 철저히 점검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태를 한번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분이 이제 뭐 이른바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 오래 종사해 왔지만 교육계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을 임명한 지 한 30일 만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불쑥 5세 뭐 취약 연령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신속하게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의아한 게 뭐냐면 이분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그 5세 취약 연령이 얼마나 폭발력인 이슈인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죠? 본인의 소신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건 많은 얘기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얘기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인수 시절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불쑥 그것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첫 번째 하는 업무보고에서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잘 점검해 봐야죠. 그냥 교육부에서 늘 가지고 있던 현안을 그냥 불쑥 이거 들이민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그것을 제기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사실 뭐 행정학자로서 굉장히 명망이 있는 그런 분인데 갑자기 교육부 장관에 기용되면서 정말 이 일생을 다 망친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한 사람 사퇴시킨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값비싼 교훈을 얻으려면 그런 정책 원선이 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저는 그것을 다음에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글쎄요. 그건 뭐 그것도 그런 건지 과연 정책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어떤 그 혼선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잘 점검해서 향후 교훈으로 삼아야만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값비싼 교훈을 얻는 것이지 그냥 그걸로 끝났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교육부의 어떤 정책 혼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정책 발표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왜 안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장관뿐만이 아니고 뭐 차관이라든가 다른 이제 참모진도 이 교육 전문가가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지적은 진작에 있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인사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네. 만 5세 취학이 이제 대표적인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문제로 지목되는 정책이었는데 우리가 저간의 사정은 대충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몇 가지 문제는 드러났고요.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후보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작은 대통령실을 지향하겠다. 저는 그것은 대통령의 재량이자 말 그대로 국정 철학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의 관료주의는 예전식 청와대, 지금 말로 대통령실에 너무나 많이 경도돼 있고 그곳에 의중을 헤아리는 데 익숙해 있고 촉각을 거기 곤두세우고 거기서 큰 방향을 정해주면 후다다닥 거기에 맞춰서 쫙 수미일관하게 뭘 뽑아내는 워킹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작은 대통령실을 지향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과도기적이나마 청와대 대통령실의 기구를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책 실패를 자인해도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실패할 권리까지 주어지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 국정은 연습 무대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는 몇몇 인원의 필요적인 그리고 임시적인 보강 같은 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각 부처의 자율성이 좀 더 많아졌다면 각 부처의 실국장 라인들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5세 취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자마자 실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여론도 알아보라고 완전히 정책이 뒤바뀌었거든요. 우선 여론을 알아보고 공론화 등을 통해서 플랜 ABC를 만든 다음에 국민들 의중을 여쭤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이 그거 실시하면 좋겠네. 그것을 또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 뭐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그 연습 무대가 될 수가 없다. 네. 네.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정부 출범이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좀 더 훨씬 더 많은 그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기서 이제 의견 나눈 그런 이 지적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각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그런 어떤 국민의 목소리 앞으로 잘 이제 수렴을 해서 좀 더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추진하고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그 난맥상도 하나하나 좀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부 지역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인명과 재산은 물론 농작물 피해 역시 큽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논밭이 물에 잠기고 토사에 뒤덮이면서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친 곳이 많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뻘밭으로 변한 논, 꼿꼿하게 서 있어야 할 벼는 하나같이 모로 누웠습니다. 나흘간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인근 논과 밭으로 넘쳤습니다. 폭우에 흘러내린 토사가 논으로 쏟아지면서 벼는 이렇게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봄부터 벼를 가꾼 농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벼베기를 앞두고 한 해 농사를 망친 현장에 농부는 속이 상합니다. 한 열흘 있다가 벼를 올벼 이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바로 옆 땅콩밭도 처참합니다. 밭 전체가 진흙에 파묻혀 어디가 밭인지 구분도 안 되는 상황. 몇 불이라도 건져보려 아침부터 안간힘을 쓰는 농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큰 낭패지. 이건 누가 이럴 줄 알았어. 밤에 그만 일찍이 물아져 참 물벼락을 만. 큰일이야 이게. 삽으로 물기를 내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차는 빗물을 막지 못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방울토마토. 겉보기엔 멀쩡해도 자세히 보면 모두 병들었습니다. 이 침수 피해를 입은 토마토 밭입니다. 현재 물은 모두 빠졌지만 이렇게 잎이 타들어가며 서서히 말라 죽고 있습니다. 수확은 시작도 못하고 올해 농사를 접어야 할 판. 지금이라도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병든 토마토 뽑아내는 데 드는 인건비가 걱정입니다. 물에 잠겨서 뿌리가 호흡을 못해갖고 위에 있는 애 다 죽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지난 8일부터 내린 비로 강원과 경기 지역에서만 축구장 770개, 550헥타르 면적에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목 추석을 한 달 앞둔 수확철 발생한 농작물 피해. 농민 한숨이 깊어지는 만큼 농작물 가격 오름세 역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 범람해 주택 10채가 침수됐고 주민 30여 명이 한때 대피했습니다. 또 하천 주변 도로 70m와 마을 안길 300m가 유실됐고 농경지 1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오후 양양군에서는 주택과 어린이집이 침수됐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비 피해 신고 6건이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올해 여름은 장마 뒤 무더위라는 공식이 모두 깨졌습니다. 가장 더워야 할 8월에 다시 장마가 찾아온 것처럼 호우가 이어졌는데요. 이제는 장마 대신 우기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사상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나며 이례적인 초여름 무더위로 시작한 올해 여름. 이어 한 달간의 장마가 지난 뒤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예상됐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장마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남쪽 뜨거운 공기와 북쪽 찬 공기가 만나며 형성된 정체전선이 내륙을 오르내리며 큰 비를 내렸습니다. 가을을 앞두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며 나타나는 가을 장마가 한 달여나 일찍 나타난 겁니다. 8월 말서부터 9월 초 사이에 2차 장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을 장마라고 되게 우리가 불렀는데 올해는 이례적인 거죠. 2차 장마라고 보고요. 가을 장마가 빨라지는 현상은 최근 20년 새 뚜렷합니다. 1990년대까지는 장마철 이후 8월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강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8월 10일쯤 한 번, 8월 하순에 또 한 번 강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피크가 굉장히 많이 분리되면서 자주 그리고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름철에 강수가 계속 지속되는 듯한 우기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장마와 무더위 기간이 구분되지 않고 무더위 속에 강한 비가 자주 내리는 현상이 본격화하는 겁니다. 동남아 아열대 기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우기와 흡사한 형태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한반도 강수 형태가 크게 변한 만큼 장마를 고집하지 말고 우기라는 개념에서 여름철 강수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분야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쇼미더 경제에서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에는 이제 더 나은 재건법이라는 것을 내놨었는데 이게 이제 대선 공약이었죠. 네. 이게 아마 이제 민주당 과 이 공화당 측의 이제 의회에서 이걸 협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 여의치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정해갖고 이제 제안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거죠. 이 법안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네, 세부 내용을 뭐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인플레이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네. 먼저 가장 큰 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 그다음에 의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 그리고 증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한 목표 아래서 친환경 발전과 관련된 세액공제 또는 풍력, 태양광과 관련된 재정 지원, 그리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의료 보장 확대 내용은 노인 의료보험 제도를 메디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약값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에는 또 증세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내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기차를 비롯한 이 친환경 그 자동차의 이제 이용을 좀 촉진시키고 굉장히 기후 변화 대응 차원이죠. 그리고 의료 보장을 확충하고 뭐 대기업 증세 내용도 있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인지 이름이 좀 이해는 안 가는 측면이 있군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 경제나 민생을 좀
안정시킨다 뭐 이런 그 뜻이 담겨 있는 건가요? 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된 법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빌드 백 베터 액트라고 해서 더 나은 재건 법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번에 인플레 감축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같이 들어가 있었었는데 예. 그 당시 그 법 중에 일부가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미국은 이 법이 이제 의회 통과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상원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 의회 상원의 의석수가 공화당 50, 민주당 50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셉 맨친이라는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분의 지역구가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 쪽인데 이쪽 지역이 석유랑 천연가스를 메인으로 하는 산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과 관련된 법안이 대거 통과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셔서 그 당시 통과가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명분으로 제시하셨던 내용은 조셉 맨친 의원이 이 법안이 통과됐었을 땐 오히려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 법안을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분을 절대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게 중요한 관건이었는데요. 이번에 특히 이제 조셉 맨친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대거 수용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던 의원의 그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법안 명칭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데 지금 법안에서 사인을 하고 마지막 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펜을 그 사인하는 장면에 참석했던 조셉 맨친 의원에게 직접 줬습니다. 당신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워낙 그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간의 이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의 의원이 찬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이 법안의 운명이 좌우되는 뭐 그런 예. 상황이었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로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되는 부분 이게 이제 주 관심사인데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 이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를 생산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그런 그 제품들 이런 그 우리가 생산한 전기차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서 이제 제외돼 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당초 원래 BBB 계획에서는 그냥 생산지나 부품을 어디에서 조달받는지와 관계없이 매년 자동차 회사당 전기차 20만 대까지는 보조금을 7,500달러까지 지급하기로 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인플레 기축 법안에서는 이 법이 대폭 변경돼서요. 중국 등 우려되는 국가에서 부품이나 원자재를 조달받아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기로 했고요. 뿐만 아니라 최종 그 자동차의 조립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했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곳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나 다른 곳에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품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비중을 중국에서 배터리 등의 부품들을 수급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실제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동차 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제 전기차 이 제조 공장을 설치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당장 이게 어떻게 할 도리는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중국을 좀 겨냥한 그런 이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배터리 중국 업체 배터리를 사용했으면 이제 배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게 이제 그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 구도 이거하고 이제 맥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이 반도체 협의 이른바 이제 칩4가 이제 계속 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도 중국이라고 딱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산업 구조가 지금 중국에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차세대 주력 산업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철저히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법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맥락을 이번 법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의 법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에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은 미래 최첨단 산업군 중에 하나인 태양광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에 해당되는 폴리실리콘을 전 세계 생산량의 41%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제 노동이라든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로부터 생산된 물건을 받지 않겠다라는 건 지금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을 꽉 잡고 있는 중국이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러면 태양광 산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느냐? 2006년도에 중국이 재생에너지법을 위반하고 나서 이 태양광 산업 부분에서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 내부를 먼저 내수 시장을 태양광 산업에 적극적으로 열어줬고요. 네. 그 지자체별로 태양광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 물건을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제일 용이한 방법은 대량 생산인데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먼저 자국 내 기업들에게 자국 정부가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태양광 업체들이 거의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분야에서도 중국이 똑같은 전략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와 전기차 시장을 전 세계에 이렇게 큰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철저히 밸류체인에서 배제하고 국제적인 시장으로 파급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강한 법규들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 이 완성차 제조사들 상당한 좀 타격이 좀 우려되는데요. 실적 악화가 좀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지금 당장으로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분명 찾아야 될 위기 요인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법안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네.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전기 자동차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검증을 조금씩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법안으로 인해서 보조금이라는 나름대로 가격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밸류체인 상황에서 급격한 조정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걱정되는 건 보조금은 분명 주긴 하겠습니다만 이 중국에서 많은 부품과 원자재를 조달받았던 이유는 거기가 제일 싸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달받은 게 있거든요. 예. 따라서 밸류체인을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꿨을 때 다시 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은 분명 또 다른 리스크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라든가 핵심 광물들 이것을 이제 이 공급 소스를 이제 다른 데로 바꾸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다. 네. 이거 역시 이제 악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인프라 감축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내 태양광 기업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그렇다고요?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중국은 내수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 기업이 내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국내 기업이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강하게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서 그걸 통해서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태양광이나 기타 드론이나 이런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오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태양광 산업에 많이 진출을 했었지만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리다 보니 지금은 거의 접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국제적인 지금 가장 큰 또 다른 시장인 미국 시장을 또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이 중국 부품이나 중국의 완성품을 배제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한다면 결국 중국 시장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다시 태양광 분야가 각광을 받게 됐고요. 자동차 분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논의했었던 전기차 이 부분, 사실 이제 이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화석 연료를 연료로 하는 게 자동차의 시대는 가고 앞으로는 이제 이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전망이었습니다만. 이 전기차를 이제 이 연결고리로 해서 이렇게 미중 간의 이런 뭐랄까요, 이 다툼이랄까요, 이런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화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업체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 이제 계속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미
이 선점하고 있었던 기존의 이제 전기차 업체들, 테슬라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점점 더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테슬라 역시도 전기차를 생산하는 주요 거점 공간 중에 하나가 중국 공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부품 중에서도 중국에서 조달받는 부품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때문에 테슬라 역시도 나름대로 밸류체인을 재구성해야 될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국을 배제함과 동시에 미국 시장 내부에서 생산해서 자동차라는 21세기의 새로운 전기 자동차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지난 20세기 미국이 자동차 강국이었던 시절처럼 다시 그걸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동안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보다도 우리나라 내부의 경제적인 상황이 좀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조업 부분에서 제조업 일자리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분야가 제조업 일자리 10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생산 거점 기지가 만약에 미국 등 외국으로 가야 해야 될 상황이라면 내부에서 제조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 완성차 업계는 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이제 일자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앞으로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차량을 훔쳐 난폭하게 운전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와 기아차가 주로 범행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차를 훔쳐 묘기를 부리듯 질주하고 이것을 찍어 틱톡이라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겁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경쟁적으로 과시성 영상을 유포하면서 차량 절도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사들은 기아차와 현대차가 주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올해 들어 기아차 432대, 현대차 268대가 도난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와 미시간, 플로리다 등 미국 여러 지역에서도 기아차와 현대차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일본이나 미국 차들을 제치고 절도의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기아보이즈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겨 기아차 절도 영상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운전대 아래쪽을 뜯어내고 휴대전화 충전용 USB로 간단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What this was for? They tore apart my steering wheel lock. Kias are manufactured so that you can actually hotwire a Kia with an iPhone charger. 미국 경찰은 오래전에 출고된 기아차처럼 도난 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들이 목표물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피해 차주들은 설계 때부터 도난 방지가 소홀했다며 현대 기아차에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